안녕하세요. 유창복입니다. 안심하고 만날 수 있고 안전하게 대면의 일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재난사회의 방향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고요. 공공이 어쩌면 이런 공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공공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았어요. 경로당을 문을 닫고 복지관이 폐쇄되고 도서관에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노인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오죽하면 위험한 노래방을 다 찾았겠습니까? 도서관에 드나들던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더 위험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험을 방지한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위험이 전가되었던 겁니다. 네, 공간 무조건 막는 것이 답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면은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50명이 들어가던 공간이면 20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공간은 2배가 필요한 것이겠고요. 또 잔소리하는 사람을 함께 같이 동반을 해야 됩니다. 즉 방역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턱스크 쓰지 마시고 환기 자주 하고 이렇게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에서 안전하게 안심대면하려면 로컬에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요.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안심, 안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로컬 뉴딜입니다. 지역사회에 재난이 와도 없는 사람도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기 위한 로컬 회복력을 구축하려면 로컬 뉴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컬 뉴딜은 그린 뉴딜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인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로컬 뉴딜, 로컬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전략. 이걸 우리는 로컬 뉴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로컬 뉴딜의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숲세권이라고 하죠. 숨통 틔울 곳이 필요합니다. 다 집에 갇혀 있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옥 외에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고 눈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옥 외에는 여러분 감염의 위험에서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는 거고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동네마다 작은 공원이 필요하죠. 근린 공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듯한 공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한 평짜리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도시 농부들 이런 텃밭을 일구는 게 많이 유행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진화하고 있답니다. 뭘로요? 마을 정원으로 진화하고 있답니다. 쌈채소를 가꾸는 수준이 아니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가드닝하면서 친해지는 이렇게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점. 이게 재난시대에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역세권이 아니고 숲세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숲세권, 이런 생태적 공간이 많아지면 여기에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의료 시스템입니다. 병상이 충분해야 되고요. 의료 인력이 충분하게 활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상이 제일 문제죠. 네, 요즘도 걱정이 많죠. 감염 환자가 발생했는데 재난 상황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못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적정 병상을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영리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지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시스템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공공병상의 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재난사회에서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병상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확장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요, 너무 대형으로 지어지면 이게 위험해요. 네, 요새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집단 감염이라는 건 뭡니까? 집단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소규모로 분산해야 되죠. 소규모 분산, 이제는 동네마다 로컬형 공공병원이 많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동네마다 공공의료병원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 인력입니다. 네, 의사와 간호사가 충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시끄러웠죠? 전공의들의 파업. 조금 국민으로서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만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충원되는 의사들이 어디서 근무할지 바로 공공의료시설, 병원들이 확충 설치될 거다라고 하는 계획과 함께 발표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인의 핵심인 의사가 더 충원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도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휴직, 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3교대 근무라는 것이 진짜로 일상의 리듬을 다 깨는 거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전선에서 그분들은 완전 밀폐된 이런 방역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분들이 방역 전선으로 복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을 잘 대우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방역전선으로 복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네마다 적정한 병상과 의료인이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의 위험이 없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지척에, 바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안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의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숲세권과 의세권은 재난시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슬세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근린, 쓰레빠 끌고도 바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근린의 범위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을 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공공의료 시스템만으로는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지만은 의료 서비스가 이 피크에 달할 때는 지금의 공급 시스템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 서비스가 가장 요구되는 피크 수준으로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피크에 달할 때는 1년에 몇 번입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간헐적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간헐적인 최고의 의료 서비스 수요 수준의 공급을 맞출 거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 맞추면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수준의 공공의 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갖고 간헐적으로 초과하는 서비스는 마을에서 감당하면 좋겠다. 로컬 중심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마을 돌봄망이 찰떡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가 급격히 기승을 부려서 방역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때는 공공의료 체계를 돕는 마을 돌봄망이 가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약간 완화되면 다시 돌봄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방역과
의료와 보건과 복지와 생활 지원이 이제는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 통일적으로 융합적으로 나한테 제공될 수 있어야 재난 사회를, 재난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고 만족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넘나들 수 있는 시스템이 로컬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분산된 동네 의료 시스템과 마을 돌봄망이 동네마다 이제는 연결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커뮤니티 케어 아닐까요? 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역시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은 애들이 급합니다. 애들이. 네, 그동안에는 선생님이 미칠만 하면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미칠만 하면 개학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아이들을 챙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 분담이 무너진 거예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가정이 또 아는 거예요. 가정이 이걸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맞벌이, 한부모, 조선가정 어떻게 합니까? 10시간 이상 아이들이 홀로 지내는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급격해졌을 때 원격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하느냐. 그래서 더 문제는 뭐였죠?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학교에 못 가고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즉 컴퓨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걱정이 달랐답니다. 오히려 컴퓨터 접근성이 높아지는 걸 우려했대요. 뭘까요? 이 와중에 잘 됐다. 우리의 학교 안 보내고 사교육 프로그램 더 짱짱하게 짜야지. 이런 집 아이들이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누구 하나 잔소리하는 어른이 없는 집 아이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난리를 칠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적 불평등의 환경은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치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평등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불평등으로 귀결될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면, 가정에서 다 아이들을 챙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뭘까요? 네, 동네에서 풀어놓고 아이들을 함께 챙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동네가 와이파이가 다 터져야 되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유익하게 돌봄을 받으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간도 많아져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많아져야 되고요. 또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품이 많이 들겠죠?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때 아닐까요?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마을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을학교가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탄소 배출이 많아서 생긴 일이라면 탄소를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전기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다행히 한전에서는 DR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수요 반응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도 1년에 몇 차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이걸 피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 서비스 수요와 비슷하죠.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이때 에너지 수요가 피크에 다다른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수요가 가장 높은 이 수요의 공급이 미치지 못하면 블랙다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걸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아니지만 수요가 높은 요 시점에 맞춰서 공급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피크를 낮출 수만 있다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피크를 낮출 수만 있다면 에너지 공급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 주민들과 협약을 합니다. 에너지 피크 때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협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 동안 몇 와트를 줄이겠다. 그러면 그때 일주일 전부터 에너지 피크 일주일 전부터 문자가 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이고 그래? 오늘 세탁기 돌리라 그랬더니 2, 3일 있다가 돌려야 되겠구만. 우리 아파트 외등이 켜져 있네. 이거 줄이자고.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계약했던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면 한전에서 돈을 줍니다. 돈도 생기고 에너지도 절약해서도 지구도 살린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걸 왜 1년에 몇 번씩만 해? 해보니까 할만하네. 1년 내내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전기세도 줄이고 지구도 구하는 길 아닐까? 1년 내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까지 하면 어떨까? 생산까지 하려면 태양광을 다는 거죠. 그러면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동마다 소형 배터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담았다가 이거를요, 필요한 것에 리얼타임으로 백업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전력망이 똑똑해져서요,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 전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생산과 수요와 관련된 정보,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빗물 모으듯이 작은 에너지라도 잘 모아서 꼭 필요한 것에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에너지가 저 먼 곳에 원전을 짓거나 저 먼 곳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그 거대한 괴물 같은 송전탑과 송전소를 통해서 중간에 에너지가 많이 소실되면서, 그래서 그 밑에 사는 밀양 할머니들 피멍들게 하는 일 없이 동네 단위로 에너지를 태양광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동네 단위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형 생산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발전소의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상발전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앞으로 재난사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다, 동마다, 읍마다 가상발전소가 네트워크로 설치가 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한다라고 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또 역시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즉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건물과 자동차라고 합니다. 거의 80% 내지 90%의 탄소 배출의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단열 효과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우리가 건축물 규제 때 단열 부분을 조금 강화했던 시기가 2005년이랍니다. 한 15년 됐던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은 지 한 20년 된 경우는 그만큼 단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치면은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효율을 높이면은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이걸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단열 구조를 또 고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가 안전바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60대, 80대 가면은요, 어르신들이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만 균형을 잃으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낙상사고죠. 이 낙상사고는 어르신들한테 치명적입니다. 바로 고관절, 골절로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병상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할 때 주거 복지도 함께 올리면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주거 복지 수준도 올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집수리는요,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답니다.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짜잘한 일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할까요? 동네에서 하는 겁니다. 동네 건재상, 철물점, 전파사, 건설 노동자들, 그 다음에 동네 손재주 좋은 마을 맥가이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마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집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게 바로 일자리고 일거리가 아닐까요? 서울에서는 이미 이 시도를 했어요.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이 바로 집수리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유자와 공공이 적절하게 돈을 분담을 해서 집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삼영동에서는 이미 이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이미 만들었어요. 동네에 집수리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작골 아시죠? 우리 동작의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바로 지역사회에 바로 주거, 건축, 설비 전문가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동네 집수리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이 저는 동네마다 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져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고 그리고 탄소도 줄이고 주거복지 수준도 한층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안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하니까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전기차 전원 보조금을, 전기차를 바꿀 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가 조금 틀렸다고 봅니다. 전기차 전원 보조금보다는 우선 자동차를 안 타도 되도록 하는, 즉 보행 친화 정책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걸어 다녀도 일상을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로가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걷는 것이 힘들면은 자전거를 타도 그럭저럭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적정한 시간 범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 도로를 줄여요. 이거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충해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요, 자전거를 잘 못 타요. 왜 그래요? 단절 구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계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 중심의 도로 체제로, 즉 보행 친화 시스템으로 도시가 완전히 전면 재편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 대중교통은 뭘까요? 지하철이고요. 지상에서는 전기버스예요. 전기버스. 그래서 지상과 지하에 쾌적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면 저는 도시에서 탄소 배출의 상당한 원인을 잡을 수가 있고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네도 여러분 보행 친화로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보행 약자들이 동네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유니버설 디자인 동네마다 실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심과 동네가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근린 범위는 걷고 자전거로 가능하게 하고 원거리는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결한다면
저는 쾌적하고 생태적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 로컬 모빌리티 시스템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업종의 일자리와 일거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끝으로 폐기물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참 쓰레기 많이 버리죠. 쓰레기 버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태우거나 땅에 묻습니다. 근데 태우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나고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나 혐오시설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데 그걸 어디서 묻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묻는 걸 원하지 않아요. 특히 도시는요. 서울은요. 서울 외곽 지역에 다 묻었어요. 매립지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게 돈을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묻느냐? 우리 동네가 쓰레기통이냐? 너희들이 버린 거는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 돈 안 받겠다. 여러분 2025년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입니다. 매립지를 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에서 특히 서울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쓰레기 대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체들에게는 쓰레기를 줄이면 칭찬하고 쓰레기를 계속 만들도록 제품을 생산하면 벌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래도 나오는 쓰레기는 어떡하죠?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다 쟁여둘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버리되 이걸 태우거나 묻지 않으려면 다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으로 다시 탄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원순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어야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면요. 재활용이 안 돼요. 왜? 이거를 분리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요.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분리수거가 되면 분리배출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죠?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분리배출이 유도가 되고 아파트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네,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24시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파트 경비원이 이교대로 이걸 관리합니다. 주민들과 약간의 다툼을 불사하고 이렇게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분리배출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배출 안 되면 또 다 분리로 따로따로 패킹을 하고 또 이게 냄새나거나 지저분하면 주민들의 또 원성을 사요. 그래서 이분들이 힘들게 하루 종일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파트가 아닌 것도 이게 관리가 되는 아파트의 모델을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재활용 정거장이고 클린센터입니다. 동네마다 이런 것이 여러 곳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배출하면 쉽게 수거할 수 있는 거점이 여러 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거점은요, 냄새가 나거나 꾸지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사기나 건조기 같은 것들도 갖다 놓는다면은 이게 동네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이 벌어지고요. 아마 이게 가능하려면은 동네마다 서너 명, 너댓 명의 클린센터 일자리, 일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마다 깨끗한 분리수거의 거점을 만든다면 아마 동네도 깨끗해지고 이미 포화 상태에 들어선 지구도 구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